안녕하세요. 노인시대 디지털 취미생활 담당 노후 코디네이터 최하은 대리입니다. 저는 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디지털 적응과 취미생활 지원을 맡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너무 낯설고 앱 하나 설치하는 게 두렵다는 분들께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카카오톡도 유튜브도 꽤 익숙해지신 분들이 많아졌지만 실제로 가장 어려워하시는 건 키오스크 같은 생활형 디지털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안 먹고 말지라는 말 속에 담긴 어르신들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며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한 어르신께서 햄버거를 드시러 가셨다가 그냥 안 먹고 말지 하고 돌아서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은 씨, 그거 있잖아, 그 기계. 누르라는 데가 너무 많아. 이걸 누르면 되는 건가 싶어서 눌렀더니 이상한 게 또 뜨고. 그냥 안 먹고 나왔지 뭐. 할머니는 햄버거를 못 드신 게 아니라 그 화면 앞에서 사람이 된 자격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기계 하나 앞에 서 있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작아지셨을까? 답은 분명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기계를, 그 과정을, 그 순간의 공포를 알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기계 앞에 그냥 멍하게 서 계시다가 포기하시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키오스크라는 단어조차 낯설고 화면에 글씨는 작고 버튼은 너무 많았고 뒤에서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안 먹고 말지. 그 말 한마디로 세상과 단절된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버튼 하나로 밥을 시키고 기계 앞에서 기차표를 예매하고 이 모든 게 당연한 일상이 된 세상에서 노인은 여전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디지털은 편리하지만 누군가에겐 기회이자 누군가에겐 장벽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기술을 몰라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누면 기계보다 따뜻한 세상이 이 손끝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디지털 세상에서 노인이 부딪히는 벽, 그 중에서도 키오스크, 모바일 예매 앱 할인, 무인 시스템 같은 작지만 거대한 장벽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 벽을 넘은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어요. 햄버거 하나 먹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한 할머니와 기차표를 손수 예매하시던 할아버지까지. 디지털은 어렵지만 기회와 연결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 여정 저 최하은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계에 막힌 세상 다시 사람으로 연결되기입니다. 먼저 실천 전략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패닉이 오기 전 이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기계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어르신들과 디지털 교육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마음에 새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당황하는 건 기계의 속도나 화면의 구조가 아니라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다는 단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하나, 기본 단어부터 마음 편하게 알려드리기. 키오스크 앞에 가기 전 먼저 이런 단어부터 익혀요. 저는 키오스크 교육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어르신들께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려요. 예를 들어 셀프 오더라고 써 있는 화면을 보시고는 그게 뭔 말이야? 하고 물으시는 분이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르신, 이건 그냥 혼자 주문하는 거예요. 여기선 종업원이 안 받아요. 우리가 스스로 눌러서 주문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꼭 나오는 질문이 이건 어떻게 누르는 거야? 인데요. 그때는 터치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리죠. 여기 화면은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누르기만 하면 돼요. 꾹 누르시면 반응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 살짝만요. 또 어르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은 잘못 눌렀을 때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요. 어르신 취소나 뒤로 가기 버튼 보이시죠? 혹시 실수하셔도 괜찮아요. 이 버튼만 누르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제라는 단어도 조금 낯설어 하시기에 이렇게 풀어드려요. 결제는 돈 내는 거예요. 카드든 현금이든 여기다가 넣거나 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포인트 적립도 종종 물어보시는데요. 이건 설명만 잘 드리면 무척 좋아하십니다. 어르신 이거는 마일리지처럼 쌓이는 혜택이에요. 자주 오시면 돈처럼 쓸 수 있어요. 가끔 500원, 1000원씩 할인도 되고요. 이렇게 어렵고 차가운 단어들을 어르신들의 일상 언어로 바꿔드리면 표정이 정말 다르게 변하세요. 아, 그거였어? 이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기계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익숙한 친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방식은 단어를 가르치기보단 이야기로 풀어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프렌치 프라이가 나오면 어르신 그냥 감자튀김이에요. 이름만 어렵고 내용은 똑같아요. 이렇게 웃으며 넘기면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둘. 버튼의 순서 흐름을 반복 연습하기. 기계는 결국 순서 게임이에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이 순서를 기억하기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1단계 메뉴 고르기, 2단계 수량 선택하기, 3단계 장바구니 담기, 4단계 결제하기, 5단계 카드 넣기 또는 QR코드 찍기. 이 순서를 그림이나 손으로 직접 적어드려서 외우게 하기보다 몸으로 익히게 합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따라 움직이고 실제 기계가 없는 경우엔 종이 키오스크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도 하죠. 셋. 공포를 줄여주는 3가지 마법 문장.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내가 잘못해서 기계를 망가뜨릴까봐 뒤에서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예요. 그래서 저는 매번 수업 때 이렇게 말해요. 이거 잘못 눌러도 절대 기계 안 망가져요. 모르면 도중에 뒤로 가기 누르면 돼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여긴 연습장이에요. 이 말들을 자주 들은 어르신은 실제로 손떨림이 줄어들고 표정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두려움을 줄이는 건 지식보다도 말의 온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어르신에게 키오스크란 햄버거 기계가 아니라 자존감을 미끄럼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어부터 풀고 순서를 익히고 천천히 실수하게 하고 따뜻하게 기다려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디지털 코칭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요, 제 수업을 들으시고 실제로 일상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신 한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75세 이영자 어르신인데요. 기계 앞에만 서면 얼어붙던 분이 이젠 친구들에게 주문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럼 이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9살 이영자라고 해요. 경기도 부천 살고요. 오늘 이렇게 제 얘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냥 제가 살아온 날들 중에서 참 마음이 작아졌던 하루가 있었거든요. 며칠 전이었어요. 날이 좀 더워서 냉면이 막 당기더라고요. 우리 동네 새로 생긴 냉면집에 들어갔죠. 근데 종업원이 없는 거예요. 앞에 키오스크라는 기계만 딱 있고 처음엔 그냥 눌러보려고 했어요. 근데 글씨는 작고 버튼은 어딜 눌러야 할지 모르겠고 뒤에 사람은 줄 서 있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식은땀이 막 나는데 내가 여기서 뭘 누르면 기계가 망가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결국 그냥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 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냉면이 먹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뒤처졌구나. 이젠 불편한 사람 취급받는구나 싶어서요. 그러다가 노인시대 행복카페에서 최하은 코디네이터님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처음엔 내가 뭘 배우겠어 싶었는데
최하은 코디네이터님이 그러더라고요. 실수해도 돼요, 어르신. 기계는 여러분보다 약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연습했죠. 뒤로 가기 버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그때예요.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며칠 뒤에요. 같은 냉면집에 다시 갔어요. 기계 앞에 섰는데 이상하게 덜 떨리더라고요. 순서를 떠올리고 연습한 대로 톡톡 누르니까 진짜 냉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냉면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이겨서 맛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같이 걷는 언니들한테 키오스크 가르쳐줘요. 메뉴 누르는 거, 카드 넣는 위치까지. 내가 가르치니까 애들이 야, 영자야 너 멋지다 이러는데 솔직히 그 말 들을 때마다 하은 씨 생각나요. 정말 고마워요. 이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저는 늘 현장에서 느낍니다.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계 앞에서 멈칫하는 건 기계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혹시 잘못해서 망가뜨리는 건 아닐까, 이런 심리적인 부담 때문이에요. 기계는 차가워도 우리는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해요. 기계는 어르신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대신 어르신보다 참을성도 없고 눈치도 없어요. 우리가 천천히 가르쳐줘야 얘도 알아듣죠. 이영자 어르신처럼 냉면 하나도 못 시켜 먹고 돌아왔던 경험 분명히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시 도전하셨다는 것. 그 용기만으로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디지털 격차는 결국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예요. 누군가 옆에서 괜찮아요, 실수해도 돼요. 그 한마디만 해줘도 얼어붙은 마음이 풀리고 화면에 글씨가 조금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힘이에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도, 기차표를 끊을 때도, 동네 극장에서 영화를 예매할 때도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내가 해볼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이건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삶을 다시 당당하게 살아내는 선언이에요. 그러니 어르신들, 조금만 더 천천히, 조금만 더 용기 내주세요. 우리가 손을 잡고 그 화면 속까지 함께 걸어갈 테니까요. 여러분께 조금은 씁쓸한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리려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제가 상담드렸던 어르신 한 분이 그러셨어요. 기차 타러 갔는데 표가 다 매진이래요. 앉아서 가는 젊은이들 사이에 나만 서서 갔어. 표 끊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스마트폰이 없었고 앱이나 모바일 예매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역사 창구로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창구에는 좌석이 없었어요. 모바일 예매 90%, 남은 10% 안에서 그분은 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술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기술은 언제나 기회를 가진 사람에게만 친절합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고 모바일 앱을 능숙하게 쓰는 사람에겐 빠르고 저렴하고 편리한 세상이지만 반대로 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겐 길게 줄을 서야 하고 서서 기차를 타고 때로는 왜 아직도 그걸 못해요? 라는 눈치를 감당해야 하는 세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기술이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 어쩌면 우리 사회는 디지털이라는 이름 아래 노인들을 2등 시민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장면은 기차역에서 입석으로 몇 시간을 서서 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이었어요.
반면 좌석에 앉은 젊은이들은 당연하다는 듯 휴대폰만 보고 있죠. 어느 순간 앱을 쓰는 사람이 앉을 자리를 갖게 되고 앱을 못 쓰는 사람은 서 있어야만 하는 사회.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와 존엄의 문제입니다. 디지털은 도구일 뿐인데 그 도구 하나 못 쓴다는 이유로 삶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눈치 보고 심지어 내가 없어도 될 존재인가라고 느끼게 만드는 구조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술이 어렵다면 우리가 더 천천히 배워볼게요. 하지만 기술이 불공평하다면 그건 사회가 고쳐야 할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당신이 70세가 되었을 때 앉아서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바꾸기 위해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술은 편리해야 하지만 그 편리함이 누군가의 불편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는 어르신들과 함께 디지털 격차를 조금씩 좁혀갈 수 있는 5가지 전략을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 있었던 방법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 한 가지 앱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머리도 복잡하고 손도 더 느려져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딱 하나만 잘해보세요. 예를 들면 기차 예매면 예매, 카카오톡이면 카카오톡. 내가 진짜 쓸 수 있는 하나를 정확히 익히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이영자 어르신도 처음엔 키오스크만 배웠고 그 하나로 자존감을 되찾으셨어요. 둘, 실수해도 괜찮은 공간에서 반복하세요. 어르신들이 기계를 어려워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실수할까봐 창피해서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아직도 그걸 못하세요? 대신 여긴 연습장이에요. 실수하라고 만든 공간이에요. 어르신들이 긴장 없이 반복할 수 있는 환경,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지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사람 눈치 안 보는 연습 공간을 활용하세요. 셋, 따라쓰기 수첩을 꼭 만드세요.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뭐든 하려면 기억이 아니라 손으로 익힌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른 순서를 그림처럼 손으로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레일톡 앱 열기 다음 승차권 예매 누르기 다음 날짜 선택 다음 출발지 입력 이런 식으로요. 이 수첩이야말로 내 손에 딱 맞는 디지털 지팡이가 됩니다. 넷, 디지털 친구 한 명 만들기. 젊은 사람 하나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슷한 또래 중에 조금 더 익숙한 사람 한 명만 곁에 있어도 디지털은 나 혼자 맞서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헤쳐나가는 길이 됩니다. 이영자 어르신도 주변 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계세요. 같이 배우는 관계, 그게 곧 자신감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돼요. 다섯, 앱 없는 선택권도 목소리 내세요. 이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앱을 잘 쓰게 된다고 해도 오프라인 창구는 없어지면 안 됩니다. 지하철 무인 발권기 앞에서 멈춰 선 어르신, 기차표 없이 서 있는 어르신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납니다. 기술은 편리해야 하지 사람을 줄 세우는 수단이 되어선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어르신들께 말씀드려요. 못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말하세요. 이건 사람이 해줘야 해요. 디지털 세상은 멀어 보일 수 있지만 한 글자 한 화면 한 번의 터치로도 다시 다가올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저희 노후 코디네이터들이 그 마음을 끝까지 함께 지켜드릴게요. 다음은 저희 고객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성호예요. 올해 73입니다. 사실 저는 휴대폰을 잘 쓰는 편은 아니에요. 전화 받고 문자하고 가끔 손주 사진 받아보는 정도죠. 얼마 전 서울에 사는 딸네 집에 가려고 기차를 타러 대전역에 갔어요. 기차표는 늘 그래 왔듯 역 창구에서 사려고 줄을 섰죠. 그런데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좌석은 다 매진됐고요. 입석만 가능하세요. 나는 물었어요. 벌써 다 매진이요? 그랬더니 앱 예매가 90% 이상이라 현장 좌석은 금방 동난다네요. 근데 저는 앱을 못 써요. 회원 가입도 어렵고 비밀번호는 자꾸 까먹고 무서워요. 뭘 잘못 누를까 봐. 그래서 그냥 입석표를 끊고 올라탔죠. 2시간 반 동안 서서 갔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근데 갈수록 다리가 욱신거리고 허리도 아프고 땀이 나고 그때 제 앞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애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했어요. 나는 왜 단지 앱을 못 쓴다는 이유로 서 있어야 하지? 나는 세금도 내고 이 나라에서 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고 살아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게 좌석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제가 2등 시민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노인시대 행복카페에서 디지털 기초교육이 있다는 걸 듣고 수업을 신청했어요. 최하은 코디네이터님이 계셨어요. 코디네이터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셨어요. 앱을 못 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건 그런 분들이 불편을 당하게 하는 세상이죠.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될 줄이야. 지금은 기차 앱으로 예매 연습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버벅거렸지만 몇 번 연습하니 손이 익더라고요. 다음 달에도 서울 가요. 이번엔 꼭 앉아서 갈 거예요. 그리고 기차 안에서 조용히 창밖 보며 내가 다시 내 자리를 찾았다고 나 자신에게 말해줄 거예요. 정성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뭉클하셨나요? 저는 처음 이 사연을 들었을 때 조금 울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딸을 보러 가는 그 평범하고 소박한 하루가 기술 하나 때문에 상처가 되는 현실. 어르신이 겪으신 불편은 단순한 기차 좌석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자리가 흔들리는 문제였습니다.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나는 그냥 나중에 천천히 배울게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 세상이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세상은 모두의 것이고 기술도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정성호 어르신이 보여주신 변화, 그건 단순한 디지털 교육의 효과가 아니라 나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는 인생의 권리를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내 자리를 다시 찾았다고 말하신 그 순간, 저는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자리는 단지 좌석 하나가 아니라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선택한 자리였으니까요. 사실 어르신들이 기술을 못 쓰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익힐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잃어버리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왜 아직도 못하세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같이 해볼까요? 라고 손을 내미는 일이에요. 정성호 어르신처럼 기술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배운다는 것. 그건 정말 멋진 용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 어르신이 앉아서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타셨을 때 꼭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늦지 않았다. 지금도 배울 수 있고, 지금도 내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스스로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계속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기계를 배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을 도구 삼아 내 삶의 즐거움을 되찾는 이야기, 그 시작점에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엔 다들 키오스크 앞에서 망설이셨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괜히 눌렀다가 더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어르신들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거 내가 해봤잖아.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고. 이 자신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성공의 반복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바로 거기서부터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유튜브로 요리 채널을 구독해보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어 편집하는 법을 배우고, 또 다른 누군가는 노래 앱으로 추억의 음악을 다시 만나죠. 이전에는 손주들이나 하는 거였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하는 일이 된 거예요. 사실 젊은 시절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남편을 챙기느라, 집안을 돌보느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누군가를 위해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무언가를 시작해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취미입니다. 디지털은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예요. 그리고 저는 그 도구를 통해 어르신들이 나만의 세상을 만나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자, 이제 내가 좋아했던 것, 근데 미처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 보실까요? 여러분, 노년기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이제 쉴 때지.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그런 생각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취미가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가는 동력이 된다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왜일까요? 취미는 삶의 목적을 만들어줍니다. 젊을 땐 누군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아이들, 남편, 부모님. 하지만 아이들이 다 자라고 배우자와의 일상이 잔잔해지면 갑자기 하루가 길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럴 때 취미는 하루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오늘은 내가 그림 수업 있는 날이지. 이번 주엔 새 노래 하나 배워야지. 이번엔 내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해 볼 거야. 그렇게 작은 계획이 삶의 작은 기쁨과 활력을 만들어줘요. 취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가 좁아져요.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는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집안에만 있다 보면 말수도 줄고 얼굴의 생기도 사라져요. 그런데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은 말이 잘 통해요. 같이 배우고 서로 도와주고 그거는 이렇게 해보세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열려요. 그게 바로 관계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됩니다. 취미는 몸과 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요즘은 까먹는 게 많아졌어. 집에만 있으니 다리가 뻣뻣해. 그건 몸과 뇌가 자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취미 활동은 두뇌에 자극을 주고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고 무언가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특히 디지털 기반의 취미는 손가락, 시선, 기억, 판단력을 모두 쓰기 때문에 인지기능 유지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취미는 자존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그렇게 시작하셨던 분들이
자신이 만든 글씨 하나, 그림 하나, 편집한 영상 하나를 보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 그때 제가 꼭 들려드리는 말이 있어요. 어르신, 이거 아무나 못해요. 이건 배운 사람만이 만드는 결과예요. 그때부터 어르신은 더 이상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존감이 올라가면 표정도 밝아지고 옷차림도 달라지고 말투에도 생기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취미는 노년의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에요. 취미는 늦게 시작해도 되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리고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이제부터 인생 2막 취미로 다시 시작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미는 이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바뀌지 않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전략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적어보기.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억지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활동을 찾을 수 있거든요. 지금 메모장이나 종이를 꺼내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내가 예전에 즐겨 했던 건, 젊을 때 꿈꿨던 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한 적 있던 건, 예를 들어서 나는 예전에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요. 노래방에만 가면 자신감이 생겼죠. 요리책을 모으는 게 낙이었어요. 이 답변이 여러분만의 인생 2막 설계도가 됩니다. 둘, 일주일에 한 번 취미 체험 수업 참여하기. 복지관, 도서관, 구청 문화센터를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무료이거나 저렴한 수업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사진 클래스, 유튜브 영상 편집, 그림 캘리그라피, 음악 치료, 난타, 우쿨렐레, 자서전 쓰기. 처음엔 수업 내용보다 사람 만나는 분위기를 느껴보는 게 먼저입니다. 한 번만 가면 다시 가고 싶어져요. 그게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셋, 내가 만든 결과를 가족에게 보여주기. 작품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한 장, 짧게 써본 일기 한 편, 직접 만든 노래 영상 하나라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여주세요. 처음엔 부끄러워도 아버지 이거 진짜 멋있어요. 할머니가 이걸 직접 하셨어요? 이 한마디에 자존감이 단단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다음 주 수업을 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돼요. 내 디지털 취미 하나, 아날로그 취미 하나씩 병행하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디지털 취미로 유튜브 제작, 스마트폰 사진, 키오스크 사용, 블로그 운영. 아날로그 취미로는 뜨개질, 바느질, 그림, 글쓰기, 탁구, 산책. 디지털은 뇌를 깨우고 아날로그는 마음을 보듬습니다. 2가지를 병행하면 신체와 인지 기능은 물론 정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만의 취미는 나만을 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내 시간을 써보세요. 그 시작은 내가 좋아하는 일 하나 고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만나고 함께 배웠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이야기 한 조각도 담겨 있을 겁니다. 이야기 속 어르신은 70대로 사진액과 영상 편집이라는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삶의 활기를 되찾은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혜입니다. 올해 70이에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가 참 길면서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침엔 뉴스 틀어놓고 점심은 대충 찬밥에 김치. 창문 너머로 햇살이 예쁘구나 싶어도 굳이 나가서 보진 않았죠. 뭐하러? 그 말이 제 입에 붙어 있었어요. 남편 떠난 지 8년,
아이들은 각자 바빠서 연락도 뜸하고 처음엔 혼자가 편하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없어도 세상은 너무 잘 돌아가네 싶은 순간이 많아졌어요. 스마트폰 수업. 내가 그런 걸 왜? 어느 날 노인시대 행복카페 게시판에서 스마트폰 사진반 모집 공고를 봤어요. 솔직히 처음엔 웃음이 났어요. 내가 이 나이에 그런 걸 배우면 뭐해?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 번쯤 배워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날은 햇빛이 좋았거든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노인시대 행복카페로 향했어요. 사진이란 게 그냥 찍는 게 아니더라고요. 첫 강의에서 최하은 코디네이터님이 그러셨어요. 사진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남기는 기록이에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울컥했어요. 그동안 나는 매일을 살아냈지만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강의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길가에 피어있는 개나리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봤어요. 예쁘더라고요. 그 사진을 손녀에게 보냈더니 할머니가 찍은 거야 하며 스티커까지 붙여서 답장을 보냈어요. 그 순간 처음 느꼈어요. 내가 다시 연결됐구나. 사진을 모으면 그게 내 이야기더라고요. 사진을 한 장, 두 장 모으다 보니 코디네이터님이 영상 만드는 앱을 알려주셨어요. 음악도 넣고 글귀도 넣고 내가 찍은 꽃사진, 주방에서 만든 밥상 사진, 그림자 드리운 창틀 하나까지 그걸 이어붙이니 하루하루가 작은 영화처럼 느껴졌어요. 그걸 손주한테 보내줬더니 할머니 유튜버 해도 되겠어요 하면서 한참 웃었죠. 그날 밤 처음으로 기분 좋게 웃으며 잠들었어요. 요즘은요 매일이 조금 설레요. 지금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부터 열어요. 오늘은 어떤 빛이 들까? 오늘은 뭘 찍어볼까? 사진 찍고 편집해보고 좋은 글귀 하나 찾아 넣는 게 이제는 제 하루 일과가 됐어요.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더 이상 텅 빈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 같아요. 내가 사라지지 않게 메일을 남깁니다. 요즘 친구들이 저더러 박정혜 요새 얼굴 좋아졌어 그래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말하죠. 사진이 날 바꿨지. 나는 이제 하루에 하나씩 내가 산 흔적을 남기고 있어. 이제 제 스마트폰은 그냥 기계가 아니라 제 인생의 일기장이에요. 취미가 뭐냐고요?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해요. 나는 오늘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사진으로, 영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요. 정말 멋진 인생 이막 아닌가요? 박정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엔 카메라 켜는 법도 모르셨던 분이 지금은 사진으로 하루를 기록하고 영상으로 추억을 남기는 사람이 되셨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선언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노년은 쉬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년은 비로소 나를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하루를 써도 되는 시기. 그런 시간에 취미라는 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에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이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나침반입니다. 박정혜 어르신처럼 처음엔 쑥스러워 하셨던 분들이 사진을 찍고 손주에게 보내고 스스로를 기록자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변화는요, 저에겐 수십 번의 강의보다 더 큰 감동이에요. 여러분, 디지털 기기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내 삶을 더 좋게 만드는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박정혜 어르신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 찍어보세요. 창밖 하늘도 좋고 아침에 마신 커피도 좋고 손주가 준 메시지 캡처도 좋아요. 그 한 장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지 모릅니다. 또 다른 사연을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태입니다. 올해 73이고요. 제 소개를 하자면 이제는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손글씨만 쓰던 내가 블로그를 시작하다니 글쎄요, 평생 책상 앞에 앉아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젊을 땐 사업에 매달렸고 은퇴 후엔 손자 돌보고 텃밭 가꾸고 늘 무언가 일로만 하루를 채웠어요. 그러다 우연히 노인시대 행복카페에서 스마트폰으로 일기 쓰기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재미삼아 듣게 되었죠. 근데 최하은 코디네이터님이 글쓰기는 나를 기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라고 하셨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내 인생을 써봤습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조심스럽게 음성 메모 기능을 켰습니다. 글자를 빠르게 못 치겠어서 그냥 말로 떠들듯 녹음했어요. 오늘 노인시대 행복카페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글쓰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에게도 내 속마음을 써본 적이 없었네요. 그렇게 시작된 녹음은 하루, 이틀, 사흘 스마트폰 앱에 자동으로 글이 저장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 따뜻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기계가 있다는 느낌. 나만 보려 했던 글을 누군가가 읽게 되다. 그 다음 강의에서 최하은 코디네이터님이 블로그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내가 쓴 글을 세상에 조용히 내어놓는 방법.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래도 오늘은 용기를 내서 하나 올렸습니다. 제목은 내 첫 번째 기록. 그랬는데요. 그 글에 달린 첫 댓글. 아버지 글처럼 제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다니.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글을 씁니다. 손가락이 느린 날은 음성으로 말하고 기억이 흐릿한 날은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지금은 내 마음을 쓰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젊을 땐 잘 산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돈을 벌고 자식 키우고 아프지 않게 사는 거면 됐다 싶었죠. 근데 지금은 내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글로 풀어내는 취미는 내가 나를 돌보는 방법이 됐어요. 이 나이에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다녀가고 내 이야기를 읽고 고맙다고 댓글을 남긴다는 거 정말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요즘 제 하루는요, 무슨 이야기를 써볼까? 그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저의 취미요? 글로 내 인생을 정리하며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일. 그리고 저는 그 일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인생 2막입니다. 정말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종태 어르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조용히 마음이 울컥하셨나요? 사실 저는 이종태 어르신의 이야기를 글쓰기라는 단어보다 마음쓰기라는 표현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어르신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오롯이 자신의 인생을 담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셨을 땐 아마 두려움이 더 크셨을 겁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읽을까? 괜히 부끄럽기만 한 건 아닐까? 그런데요, 우리가 겪어낸 세월은요, 누군가에게는 배우고 싶은 삶의 교과서입니다. 나는 평생 누구에게도 내 속마음을 써본 적이 없었네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 어르신들이 얼마나 말 못할 감정들을
가슴에 고이 간직하며 살아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을 글로 풀어내는 용기를 내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요. 요즘 디지털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종태 어르신처럼 스마트폰을 도구로 삼아 내 이야기를 풀어내고 나를 기록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순간이 만들어진다면 디지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확장시키는 다리가 됩니다. 사실 꼭 글을 잘 써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리로 녹음해도 좋고 사진 한 장에 느낌 하나만 붙여도 그건 분명 나만의 기록이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이야기는 내가 잘 살아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종태 어르신처럼 글을 쓰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 여러분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길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한 줄이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이고 여러분의 인생 이막입니다. 글로 내 인생을 정리하며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일, 이보다 더 아름다운 취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글로 목소리로 기록해보는 새로운 걸음을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고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라고 해요. 올해 73입니다. 젊었을 땐 그저 아이 셋 키우느라 허둥지둥, 중년엔 남편 사업 도우며 바쁘게, 노년엔 병원, 장보기, 혼밥, 그렇게 나라는 사람 없이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지금은 매주 한 편씩 유튜브에 내 목소리를 올리고 있다는 게 지금도 신기합니다. 나 그냥 이야기 하나 했을 뿐인데 계기는 단순했어요. 노인시대 행복카페에 있는 스마트폰 강의 시간에 음성 녹음 기능을 배웠거든요. 강의를 마치고 나서 그냥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녹음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할 말이 많은데 그동안은 그냥 속으로만 삼켰죠. 그 녹음 파일을 사진 슬라이드 앱으로 연결해 보자고 최하은 코디네이터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제 목소리로 나오는 영상이 완성된 거예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다시 들어보니 이게 나구나 싶더라고요. 출연은 못해도 내 목소리는 나올 수 있잖아요. 내 얼굴 나가는 건 쑥스러워서 못해요. 그랬더니 코디네이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 얼굴 안 나가도 괜찮아요. 사진이랑 목소리만으로도 얼마나 따뜻한 영상이 되는지 아세요? 그 말에 용기를 냈어요. 오래된 사진첩에서 젊은 시절 가족 여행 사진, 아이들 첫돌 사진, 남편과 장날 나들이 갔던 사진. 그 사진들에 제가 직접 녹음한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이건 우리 첫 딸 돌 때예요. 애가 유난히 울보였죠. 말하는 동안 추억이 밀려와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그 영상은 제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이 되었어요. 할머니 유튜버가 된 거죠.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는 15개 영상이 있어요. 구독자는 103명, 절반은 손주랑 친구들이지만요. 나머지는 저처럼 혼자 있는 어르신들이에요. 댓글이 달릴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어르신 이야기 들으니 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다음 영상 기다릴게요. 그 댓글 하나에 며칠 동안 기운이 나요. 내가 쓴 이야기를 누군가가 기다린다는 기분, 그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싶었어요. 처음엔 그냥 내 일기처럼 시작했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제 영상을 듣고 웃고 울고 기억을 떠올린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제 삶의 보람이 됐어요. 요즘엔 손주가 와서 그래요. 할머니 유튜브 조회수 또 올랐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뿌듯해져요. 지금도 전 직접 얼굴은 안 나와요. 대신 제 목소리와 이야기로 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말하던 게 누군가의 하루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이 나이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게 지금 제 취미이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머니 유튜버, 이제는 저도 부끄럽지 않게 그 말씩 웃으며 받아요. 여러분, 김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켠이 찡하셨던 분 계신가요? 저는 김영자 어르신을 처음 뵈었을 때 솔직히 조금 수줍고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요? 얼굴도 못 내밀겠고 목소리도 이상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런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 젊은 시절 가족 여행 사진을 넘기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실 때 그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과 그리움은 어느 전문 방송인보다 진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기다린다. 이 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가 유튜브를 만든다는 건 단순히 조회수를 얻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을 정리하고 내 이야기를 나누며 나와 세상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 어르신의 사례는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할까? 라고 고민하는 수많은 어르신들께 말해줍니다. 예, 가능합니다. 내 이야기를 목소리로 담아낼 수 있다면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누군가는 손주 사진에 대해 말하고 누군가는 지난 추억을 풀어놓고 또 어떤 분은 오늘 먹은 반찬 이야기만 해도 좋아요. 그 모든 이야기는 잘 살아낸 하루의 기록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김영자 어르신처럼 이야기를 꺼내는 용기를 낸 분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밤 스마트폰 메모장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담아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내 인생 이막의 첫 번째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 목소리로 나를 기록해보는 것, 우리 함께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죠. 이 나이에 뭘 더 배워? 이제는 그냥 조용히 지내야지. 하지만 저는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 지금부터는 조금 더 나답게, 조금 더 즐겁게 살아갈 자격이 여러분에겐 충분합니다. 디지털이 어렵다고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은 언제나 어색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처럼 한 발자국만 내딛는 용기, 그게 바로 내 삶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김영자 어르신처럼 당신의 목소리도 세상에 들려줄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녹음한 음성이 누군가의 밤을 위로할 수도 있어요. 오늘 한번 사진을 찍고 내일 한 줄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인생 이막을 살고 계신 거예요. 나이 든다는 건 뒤처지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살아보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디지털이든 취미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그건 이미 충분한 삶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입니다. 우리 함께 한 발자국씩 디지털을 넘어 삶의 중심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디지털 걱정 없는 노후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노인시대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삶의 동반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건강, 재무, 인간관계, 심리까지 노후의 삶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저희 노후 코디네이터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아래 댓글 게시판에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노후 코디네이터들이 언제든 곁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엔 또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하은 노후 코디네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 warm, gentle, and inspiring instrumental track to soften mood and acoustic no oppression. A music building, let the music birth, the music birth, the music birth, the music birth, the metal cushion. A warm, gentle, and inspiring instrumental track, burrowing elderly